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6번째, 원자번호 16번 황입니다. 흔히 노란색의 냄새나는 물질로만 생각되는 황이 얼마나 다양한 역할이 있을지 약간은 색다른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황은 설퍼라 불립니다. 정식 표기법은 F를 사용하지만 여전히 국가에 따라 pH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애매한 것은 브림스톤이라 불리는 유황이라는 명칭에 대해서겠죠. 불탄다는 의미의 브라인과 돌을 의미하는 스톤이 합쳐져서 불타는 돌이라는 뜻을 갖게 되며 그 자체로 인화성을 갖는 황의 독특한 모습 때문에 시작된 표현입니다. 물질로서는 유황, 원소로서는 황이라 불리는 것으로 구분해도 좋습니다. 유황을 의미하는 연금술 기호와 황의 기호는 다릅니다. 유황의 기호는 여러 게임 속에서도 악마의 문자로 등장하곤 하는데 무한대 기호라고도 불리는 렘니스케이트 방정식 그래프가 아래쪽에 위치하며 그 위를 두 개의 십자가가 겹쳐진 기호인 더블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블 크로스는 사람 사이의 보호와 균형을 의미하는 기호인데 렘니스케이트는 지속적이고 무한한 본성을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들의 결합은 사탄 교회의 창설자이자 더 사타닉 바이블을 쓴 앤턴 라베이가 십자가를 조롱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이야기되기도 하며 의미적으로도 인간이 그들 자신이 모든 균형의 중심임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황의 연금술 기호의 다른 명칭이 7대 죄악 중 질투를 상징하는 레비아탄 혹은 리바이어선의 십자가로 불리는 것도 유명합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 성경을 비롯해 지옥을 표현하는데 유황불이 타오르고 비처럼 내리는 장면으로 그려왔던 것처럼 지옥이나 악마와 연관되어 왔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끓어오르는 화산지대에서 목격되는 유황은 색상과 모습, 연기와 냄새로부터 깊은 지하세계의 무언가를 떠올리게끔 작용해 왔습니다. 황의 원소 기호는 조금 더 평범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담겨진 의미는 거대하죠. 상단의 삼각형은 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황이 주목받은 시기를 기준할 때 소금과 수은, 황으로 대표되는 세 가지 원질인 트리아 프리마를 의미합니다. 성질상으로도 수은은 다른 여러 금속과 결합해 아말감이라는 합금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며 황 또한 다른 금속 원소들과 결합해 수많은 금속 황화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원질 모두 금속과 관련되어 있으며 황과 수은이 모든 금속을 형성하는 핵심이라 생각했던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로로 그려진 긴 직선은 높은 것과 낮은 것, 고체와 기체 등을 의미하며 그 중간에 위치한 가로선은 유체를 의미합니다. 결국 고체와 기체 사이의 유체를 표현하니 과거로부터 황은 증발과 용해를 상징하는 원소이자 기호이기도 했습니다. 트리아 프리마는 각각 유동성의 원질인 수은, 가연성의 원질인 황, 그리고 보존성의 원질인 소금으로 구분되는데 앞서 인화성과 계속해서 연관되던 황의 특징이 황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작용합니다. 황은 기원전부터 지구상에서 발견되어 사용된 물질이지만 이것이 하나의 원소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화학의 아버지 앙투안 라부아제였습니다. 라부아제의 기록들 중 1777년 발간된 왕립과학 아카데미 회고록에서 일반적인 연소에 대한 회고록이라는 문헌에서 황이 등장합니다. 라부아제는 연소에 대해 몇 가지 현상학적 관찰 사실을 회고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연소에서는 불 또는 빛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나 연소되진 않으며 극소수의 공기에서만 가능하다고 회고하는데 정확히는 한 종류의 공기만이 연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산소입니다. 세 번째는 연소에서 발생하는 질량 이동이 불변하며 흔히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나 플로지스톤을 깨뜨리는 연소 혁명과도 관계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서 황이 연소되면 황산을 의미하는 비트리올산, 그리고 인이 연소하면 인산이 생겨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과 염기에 대한 이론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역시 라부아제입니다. 이후 험프리 데이비언과 유스티스 리비 등을 거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산염기설이라 이야기하는 아레니우스의 이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라부아제에는 황을 하나의 원소로 생각했으며 역시나 인화물의 한 종류로 그 화학적 성질에 관심 갖게 됩니다. 황은 상태에 따른 형태부터 독특합니다. 고체 상태의 황은 우리가 떠올리듯 노란색의 비금속 물질 형태를 갖습니다. 하지만 온도가 높아져 황이 액화되게 된다면
주황색 혹은 붉은색의 강렬한 색상의 액체로 변화합니다. 심지어 녹는 점 또한 115.21도뿐이 되지 않아 붉은 액체 황을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점성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면 끈적하게 달라붙어 화상을 유발합니다. 그림 속에서 인화물인 황은 불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액화된 붉은 황 주위에서 푸른색 불꽃으로 관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의 색상은 온도나 함유된 원소에 따라 달라진다 알고 있지만 기본적인 탄소 물질의 연소 불꽃은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연상됩니다. 하지만 황은 푸른 불꽃을 갖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황이 다량 함유된 화산이 폭발해 용암이 흘러갈 때는 푸른 용암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황은 고체일 때는 노란색, 액화되면 붉은색, 그리고 기화되면 악취를 풍기는 흰 노란색의 연기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불마저 붙었다면 푸른색으로 타오르게 되니 하나의 원소가 이 정도로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가장 신기한 금속 황화물은 수은과 황의 결합에서 나타납니다. 붉은색 광물인 진사는 황화수은 광물입니다. 명칭 그대로 황과 수은의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사는 과거부터 가루내어 염료나 물감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버밀리온이라는 붉은 색상이 황화수은으로 이루어져 왔었죠. 당연히 독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진사를 가열하면 붉은 광물이 금속 땀을 흘리듯 송글송글 맺힌 수은이 흘러내려 액체 금속인 수은이 얻어집니다. 황은 기화되어 나라가 제거됩니다. 여기에 다시 황을 뿌리면 황화수은 형태로 광물화할 수 있으며 현재도 유출된 수은을 포획 제거하는데 황가루를 다량 뿌려 응집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가장 독특한 두 가지 원소들이 서로 합쳐지고 또 분리될 수 있으니 화학과 연금술의 과정에서 황이 주목받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인화성 외에 특별한 황의 성질은 역시나 직접 맡아본 사람은 의외로 적지만 어딘가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지독한 냄새입니다. 황 혹은 유황 자체가 역할 정도로 심한 냄새를 갖진 않습니다. 기화되기 쉬운 황화합물들이 악취가 심하죠. 그중 최고는 황화수소입니다. 흔히 상한 달걀 냄새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완전히 부패해서 손으로 잡는 순간 내부압 때문에 터져 사방으로 녹색 액체를 퍼뜨리는 정도의 상한 달걀에 당해보면 황화수소 냄새의 엄청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데 다량 함유된 원소가 황인 만큼 체내 반응에 따른 황의 변환도 존재합니다. 특히 황화수소는 암세포의 대사나 종양의 성장, 암 전이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황화수소 발생량을 기준으로 암을 추적하는 방식으로도 사용됩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충치나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 작용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해 양자점을 포함해 형광빛을 내는 마우스피스를 물고 있었을 때 황화수소에 의해 변질되어 색이 사라지는 곳을 기준으로 진단하는 기술이 탄생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또 다른 냄새를 갖는 황화합물이자 역사적으로도 흥미로운 물질은 이산화황입니다. 과거로부터 황의 가장 큰 활용 중 하나는 치료제를 제외하고는 흑색 화약의 제조였습니다. 낮은 인화점을 이용해 활성탄과 내부 공간에 채워진 질산 포타슘들이 타오르도록 만든 성분으로 혼합됩니다. 하지만 인화성과 악취를 기준으로 무기로 사용된 황의 또 다른 방식은 바로 인화무기이자 최루 혹은 도카스 살포 방식입니다. 게임 속에서도 스파르탄 설퍼 발리스타라고 쓰여있듯 스파르타에서 황을 무기로 사용했던 사실이 모든 인화 최루 무기의 최초의 등장입니다. 배경은 스파르타가 포함된 아테네 연합군과 페르시아 제국 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입니다. 그중 플라타이아의 공성전에서 공성 측인 아테네 연합군의 스파르타가 유황에 불을 붙여 투석기로 성 안으로 던져넣게 됩니다. 어쌔신스 크리드에서도 영화 300의 주인공인 레오니다스 1세의 손녀로 등장하는 카산드라가 황을 이용해 유황 폭발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기도 하죠. 이후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인화성 최루 무기를 개발했던 것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하지만 황이 언제까지나 무기로만 사용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황이라는 원소의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껏 봤던 다른 원소들처럼 원자 번호만큼의 양성자와 다양한 개수의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 핵, 그리고 그 주위를 돌고 있는 양성자 개수만큼의 전자로
모든 원소마다의 원자는 구성됩니다. 황의 가장 가벼운 동위원소는 Sulfur 27입니다. 양성자 개수는 황의 원자 번호인 16개에서 변할 수 없으니 27이라는 질량수를 맞추기 위해 11개의 중성자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볍다는 것 외에 특이한 점으로는 이전 마그네슘 이야기에서 한 차례 소개한 적 있던 헤일로 원자핵을 갖습니다. 두 개의 양성자가 핵에 결합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이 양성자 헤일로입니다. 반대로 가장 무거운 동위원소는 Sulfur 49이며 16개의 양성자와 33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황 동위원소는 Sulfur 32입니다. 안정한 상태로 세상을 구성하는 황의 9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16개의 양성자와 16개의 중성자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같긴 하지만 이제껏 많이 봐온 모습이어서 특별할 것 없다 생각되기도 하죠. 하지만 황이 마지막입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가 같으면서 이론상 안정한 형태로 가장 많은 존재비를 갖는 가장 무거운 원자핵입니다. 황 이후의 원소들마다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동위원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봐도 점차 많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슘은 조금 전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같은 20개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죠? 나중에 칼슘에서 만나겠습니다. 딱 하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가장 흔한 칼슘 동위원소인 칼슘 40는 안정하지 않습니다. 불안정하면서 가장 흔한 원소입니다. 안정한 황의 동위원소는 33, 34, 35 등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함량은 그중 Sulfur 34가 가장 많습니다. Sulfur 34는 지구상의 여러 물질에 따라 존재량이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황 동위원소로 시대와 환경을 추측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황은 결정성 광물 덩어리와 같은 형태와 함께 선명한 노란색의 바늘 모양 결정 형태도 있습니다. 분명 같은 순수한 황인데 외견부터 매우 다르죠. 이제까지는 같은 원소들이 다른 개수와 방식으로 연결된 동소체로 이와 같은 다양성을 설명해왔지만 황은 또 조금 다릅니다. 결정성 황 광석은 오소롬빅한 알파 황이라 불리며 바늘 모양의 노란 황은 모노클리닉 결정성을 갖는 베타 황입니다. 이들의 실제 단위 격잔의 결정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규칙성이 있게 배열된 것은 보이는데 결정을 이루는 각 위치의 황들이 하나씩이 아니라 고리 모양처럼 보입니다. 평면으로 봐도 8개 원자가 고리를 이루는 듯 싶고 옆모습 역시 위아래로 높낮이가 변하는 고리 모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흔한 황의 형태는 하나의 원소나 사슬 구조 등이 아닌 8개 황 원자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옥타황입니다. 평면 그림에서는 납작한 정팔각형 같지만 실제로는 높낮이가 있는 고리 구조입니다. 조금 더 기울여서 살펴보면 왕관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고 옆면에서 살펴본다면 앞선 단위격자 모양에서 보였듯 지그재그로 높낮이가 번갈아 바뀌며 고리를 이룬 형태입니다. 앞서 살펴본 탄소나 규소, 인 등에서는 평면이나 사슬, 선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끝없이 연결된 동소체가 줄 이뤘습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던 것이 일정한 개수로 이루어진 탄소 동소체인 플로렌, 그리고 사면체 형태를 갖던 인 동소체인 백린이었습니다. 분자와 같이 일정한 개수와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자 동소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황은 대부분의 동소체가 분자 동소체입니다만 너무나 구조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의 형태들의 스펙트럼이 아닐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옥타황 외에 다른 형태들에서도 재미있는 결과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는 4개의 황 원자가 만드는 사황 혹은 테트라황입니다. 4개가 만든다면 아주 규칙적인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을 이룰 듯 싶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테트라황은 사다리꼴을 이룹니다. 특정한 각도를 가질 때 오히려 가장 안정한 형태를 가져서 2개의 이황 분자들이 모여 테트라황을 형성할 때 두 번째 결합을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생대 지구의 황화학에서 질량 독립적인 황구조 분류에 대한 정보들은 우리에게 대량의 산소가 발생하기 이전 지구의 환경에 대한 추측과 해석을 가능하게 하며 황이 풍부한 외계 행성에서의 환경 변화나 조절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줍니다.
본격적인 지구 역사 속 황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산소 이야기에서 갑작스럽게 약 24억 년 이전에 대량의 산소가 발생해 지구 환경과 생명체 분포 등이 변화했던 대산화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산화 사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소는 생겨난 산소보다도 모든 과정에 관여했던 황의 화학입니다. 지구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는 생물학적 과정은 잘 알려져 왔지만 비생물적 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산화탄소의 분해가 초기 대기에서 산소의 비생물적 공급원이 아니었을까 간주되어 왔지만 최근 다른 큰 가능성이 제안됩니다. 바로 흔한 황화합물이자 특유의 냄새로 무기로 사용되었다던 이산화황입니다. 황화학에서의 해리에 작용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진공자외선입니다. 200나노미터 이하의 매우 짧은 단파장으로 오존층과 같은 산소가 없어야 지구에 도달할 수 있는 전자기파입니다. 120에서 160나노미터의 진공자외선이 이산화황을 해리시켜 산소와 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황해리 반응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대기 중에 산소가 매우 적거나 반대로 특정한 사건에 의해 성층권 등의 대량의 이산화황이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대량의 이산화황이나 황화합물이 분출될 수 있는 자연적인 가능성은 보통 화산 폭발로 대표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으니 바로 운석 충돌에 의한 기후 이변과 공룡의 멸종입니다. 거대한 운석이 지구상에 떨어지며 엄청난 재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설명되는데 중앙아메리카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충돌구가 그 흔적으로 대표됩니다. 당시 떨어진 운석은 직경이 무려 10km에 달해 웬만한 도심지의 크기 이상입니다. 운석이 만들어낸 거대한 물리적 충격파와 해일 등도 무섭지만 그 이후 장기적인 영향을 만들어낸 것은 이산화황과 삼산화황의 성층권으로의 분출입니다. 이들은 빗물에 녹아 내려오며 황산이나 아황산의 형태로 바다의 산성도를 변화시켜 환경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기온이 낮아지고 태양빛이 가려져 장기간의 재해가 발생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변화를 완화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일까 싶은 느낌이죠. 이 과정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동위원소 효과입니다. 동위원소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친숙한 질량 동위원소 효과입니다. 반응 속도의 변화는 가벼운 동위원소에 비해 진동 주파수가 더 낮은 무거운 동위원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양자역학적 효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더 무거운 동위원소가 전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더 큰 에너지의 주입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가 느려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동위원소 효과입니다. 화학 반응에 라디칼 쌍 메커니즘과 같은 스핀 선택 프로세스가 포함될 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동위원소는 핵 스핀 양자수에 따라 우선적으로 반응합니다. 연력학적 황산염 환원은 황동위원소의 질량 독립적 분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밝혀진 유일한 비대기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력학적 황산염 환원이 홀수 동위원소에만 영향을 미치는 자기 동위원소 효과에 의해 발생하며 최대 13퍼밀까지 양의 델타 설퍼 33 값을 만들어냅니다. 칙슬루브 충돌구 인근 분석 결과 음의 값이 나타났으며 이는 황을 함유한 가스의 기상 반응에 의해 생성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층권 조건에서 실험적으로도 증명되었으며 공룡 멸종을 일으킨 기상 이변이 황에 의한 것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대산화 사건에 황이 관련되어 있다면 황은 이후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생지화학적 황순환은 지질 시대에 걸쳐 생명의 진화와 표면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소 황환원, 황산염 환원, 황산염 불균형 및 황화물 산화를 포함한 이화 대사는 다양한 미생물에 연료를 공급하고 지구 표면의 산화 환원 상태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해양 퇴적물에 생물학적 황화물이 매장되면 표면 환경의 점진적인 산소화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황순환의 진화에 관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그것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지구의 산소화와 어떻게 공진화되었는지입니다. 초기 사건은 후기 사건보다 더 잘 제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대부분의 초기 사건이 개통도의 특정 노드에서 발생하는 종분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16개의 보편적인 단일 복사본 리보솜 유전자의 정렬로부터 종나무를 구축한 후 유전자 복제, 수평적 유전자 전달, 손실 및 종분화 사건의 시기가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황화물 산화를 이용한 신진대사가 시생대에 나타났지만 TO 황산염과 관련된 신진대사는 대산화 사건 이후에만 나타났습니다. 지구화학적 특징이 단일 유형의 유기체 확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대신 생물권 전반에 걸친 지놈 혁신과 관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것도 황을 매개체로 말이죠. 황은 우주에서 5번째로 풍부한 원소이고 지각에서 15번째로 풍부한 원소이며 생명에 필수적이지만 황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원소라 불리기도 합니다. 탄소나 규소, 산소, 질소의 순환은 중요하고 관심 있지만 지구 온도와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었던 황순환은 우리가 쉽게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최근 황순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진 이유 중 하나는 다이메틸 설파이드의 해양 배출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다이메틸 설파이드가 기후 조절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은 영국의 환경과학자 제임스 러블락이었습니다. 유기체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과 함께 작용하는 지구에 대한 가이아 가설을 창안한 것으로 알려진 러블락은 1987년 다이메틸 설파이드가 구름 형성을 촉진해 지구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고 과열을 방지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구름은 지구의 알베도를 높여 태양빛을 더 많이 반사시켜 지구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심지어 대포나 열기구, 비행기 등으로 황을 성층권에 분사해 지구 온난화를 저감시키려는 계획마저 수립되었던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량의 황이 지구를 차갑게 해 공룡 멸종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현실성이 부족한 내용도 아니긴 합니다. 우리는 지각 내 황화합물의 종류를 크게 2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황화수소와 같은 황화물 형태이며 다른 종류는 황산이온과 관련된 황산염입니다. 이들은 지각 내 다양한 금속 원소 등과 결합해 광물로 존재하죠. 그런데 새로운 지각 내 안정한 황 형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구 지각과 멘틀 유체와 유사한 형태로 황과 TO 황산염을 포함하는 수용액을 만든 후 다이아몬드 모루로 지각 내 수 킬로미터 깊이의 온도와 압력 환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라만 분광법이라는 광학적 분석 기법을 통해 화학 종들을 분석했는데 황화물과 황산염이 아닌 3가지 형태의 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삼황이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황은 지각 내에서 무엇을 만들고 또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재밌는 정보를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금속 황화물은 은식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 왕의 음식을 미리 먹어 독 유무를 확인하던 기미상공이라는 궁녀들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독을 확인하기 위해 은수저나 은바늘 등 은으로 제조된 금속 제품을 넣어 색의 변화를 보는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물론 당시 가장 선호되던 황화비소와 같은 독성 물질 외에 다른 유기독들을 분간해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은은 황과 만나면 검은색의 황화은을 형성합니다. 달걀 노른자를 은식기로 자주 먹으면 검게 변색되니 주의하라는 이야기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또 다른 물질은 렘브란트의 명화가 야경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원인처럼 납으로 만들어진 하얀색 물감이 황과 만나서 새카만 황화납을 만드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황이 언제나 검은색 물질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황의 역사에서 소개했듯 수은과 만나 빨간 광물을 만들기도 하고 철과 결합하면 바보의 황금이라는 별명처럼 금빛으로 번쩍이는 황철광을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금속과 결합해 세라믹 구조를 쉽게 만드는 황의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전이금속 원소들과의 결합으로 독특한 성질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전이금속 칼코제나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나듐이나 나이오뷴, 철, 코발트 등 수많은 전이금속 원소들은 황과 결합해 특정한 에너지 간격이나 독특한 물리화학적 성질을 갖는 물질을 형성합니다. 물질의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높아진 현대 과학에서는 이들 모두가 하나하나의 신소재로 취급받고 있죠. 에너지의 저장이나 변환, 환경 보호나 생명과학적 응용을 비롯해 금속 황화물의 쓰임새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은 가장 안정한 원소로 산화조차 잘 되지 않는다는 금과도 반응할 수 있을까요? 황은 금 원자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인 금 표면에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붙이거나 꾸미고 전달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심지어 금으로 만들어진 전자 소자나 표면에 원하는 형태와 구조로 원하는 분자들만을 고정하고 싶을 때도 한쪽 끝에 황이 있는 물질을 사용합니다. 규소로 만들어진 웨이퍼 표면의 금 방막에 규소로 만들어진 고분자 물질인 PDMS를 이용해 황이 달라붙는 물질을 도장처럼 찍어낸다면 하나의 분자 두께로 막을 이루는 자가조립 단분자막을 원하는 형태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평면이 아닌 곡면에도 작용합니다. 최신 연구들에서는 가장 안정하면서도 독특한 광학 성질을 갖는 금 나노 입자에 황을 연결고리 삼아 원하는 물질을 붙이는 데 사용합니다. 치료를 위한 약물, 표적을 찾기 위한 항체나 빛을 내는 표지 물질들 등 무엇이든 붙여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금과 황의 관계는 첨단 화학 분야의 발달을 이끌어왔습니다. 황 자체를 연결고리나 보호장치로 사용해 원자 개수 수준에서 설계하고 조립하는 작업마저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이야기를 해본다면 금을 찾아내는데 황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등장했습니다. 여전히 금을 찾아 땅을 파내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나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그만큼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경제의 한 핵심일 텐데 금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흔히 귀금속은 규산염 용해물 내에 포함되어 광물 안정성에 의해 모여 출토되거나 녹아있게 됩니다. 최근 알려진 바대로는 규산염 용융물의 금 용해도가 마그마에서 황화물이 황산염으로 변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환원 조건의 좁은 구간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산화환원 범위 내에서 금이 특히 이동성이 있으며 황화물 함유 성분으로 규산염 용융물에 용해됩니다. 결국 황화물로 포화된 멘틀 시스템에서 금이 풍부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그 핵심은 앞서 새롭게 발견되었다고 소개했던 삼황음이온이었습니다. 황은 가장 안정한 금을 녹이고 반대로 모여 출토되게 만들며 표면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제어하는 단 하나뿐인 원소입니다. 우리는 황이 옥타황의 형태로 결정구조를 만들고 이로부터 황의 다양함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높여 액화시키면 유동성이 생겨나며 붉은 색상을 갖는다 소개했었죠. 그렇다면 꼭 8개가 1개일까요?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녹이고 급격히 냉각시키거나 조절한다면 더 길고 복잡하게 연결된 황, 즉 황고분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황고분자가 관심받는 것은 황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입니다. 화산지대에서 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원유를 채취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가 발생하며 이를 처리한 결과물은 순수한 황이 됩니다. 석유 산업이 진행될수록 황은 끝도 없이 모입니다. 거의 대부분 생산되는 황은 황산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그 이외의 쓰임새를 찾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옥타황을 가열해 고리를 열고 서로 연결해 황고분자를 만드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역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는 가역적인 반응이죠. 최근에는 연결고리로 작용할 수 있을 분자들을 추가해 붉은색의 황고분자나 필름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이를 응용해 황이 포함된 폴리유레세인을 만들 수 있었고 유연성뿐만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난연성 소재로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첨단의 그리고 미래의 황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자 구조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대칭적인 고리 모양의 아름다운 이 분자는 왕관 모양을 가져 크라운 에터라 불립니다. 18개의 원자로 이루어졌고 그중 6개의 산소가 있기에 18 크라운 6라 불리는 분자입니다. 크라운 에터의 발견은 찰스 존 페데르센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1987년 초분자화학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는 분이기도 하며 동양적인 외모에서 보이듯 1904년 부산에서 출생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출생한 노벨상 수상자로는 평화상을 수상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단 둘뿐인 경우입니다. 크라운 에터는 모양이 독특한 것도 있지만 내부를 향한 산소들이 금속 이온을 잡아채 가두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심지어 포타슘과 같은 일족 이온을 아주 잘 잡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하나의 고리가 아닌 다중고리로 입체적 형태로서 더욱 강하게 잡기 위한 분자입니다.
크립텐드라 불리는 구조들이며 그림의 대표적인 구조는 두 개씩의 산소 반복 구조가 고리마다 들어있는 다환 구조로 222 크립텐드입니다. 장 마릴 렌이라는 화학자가 크라운 애터에서 영감받아 만들게 되었으며 1987년 함께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이들은 금속 이온 등을 단단히 가둬둘 수 있는데 그렇다면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금속 이온뿐 아니라 금의 경우와 같이 금속 자체를 잡아둘 수 있으면서 금속과 강한 친화력을 가져 결합하기도 쉬운 원소로 산소를 대신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사이아 크라운 애터입니다. 이 물질로 우리가 하려고 시도 중인 일은 만들기도 힘들고 분리하기도 힘들고 모으기도 힘든 플레로뷴을 비롯한 인공 원소를 잡아 연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현재 납과 같은 큰 금속들에 대해 테스트한 후 코페르니슘 그리고 플레로뷴에 대해 적용이 시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황은 고체나 액체, 기체 등 상에 따라 색이 달라지고 불꽃의 색상마저 특별한 그럼에도 풍부한 원소입니다. 지구 입장에서는 산소 발생과 지구 온도 조절 및 냉각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원소이며 신소재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분야, 그리고 기능을 부여하고 미지의 원소를 연구하는 데까지 사용되려 하는 강렬한 친화력의 원소입니다.